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에서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지금은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그리고 시총상위에서 바이오주, 일부 종목 가운데서는 기존 주도주 가운데 금융주, 또 최근에도 방산주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을 위주로 좀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을 하락에 놓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장중보다는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이 정도면 선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 하나씩 또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전력 인프라 얘기입니다. 노후화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이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관련한 수혜, 결국에는 우리나라 K전력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를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다라는 지적도 가끔 나오고요. 실적 발표할 때는 예상보다 낮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털썩 주저앉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앞으로의 전력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리고 여전히 더욱더 풍부한 수요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미국의 주요 유틸리티사들의 중장기 설비 투자 계획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8,742억 달러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숫자 자체가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전력 관련한 설비 투자의 상향에 뜨는 주요 요인들 항상 짚고 있죠. 지금 뭐 데이터 센터다 뭐다 하면서 전기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그에 따라서 잘 수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워낙에 송배전망에 있어서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빨리 교체가 돼야 하는데 이 교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책 가운데서는 탈탄소 정책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노후화된 부분들을 바꿔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전선 또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들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LS일렉트릭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성격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여부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인프라가 증가가 될 것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죠. 두 개 분기 만에 325억 달러 상향 조정된 중장기 설비 투자. 정말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 시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분기 중장기적으로 설비 투자를 상향 조정한 유틸리티사들의 추이를 봐도 지금 그래프만 봐도 각각의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K전선 그리고 K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방산 얘기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제가 연속 한 3일 정도 방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난 주말부터 방산주들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된 랠리의 시작인 건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유럽에서는 바로 이게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에 하나인 MSPO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얼마나 다르겠어 싶은데 여기 안에서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잠수함을 비롯해서 이런 방위산업 관련한 무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기술이 좋습니다를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과의 점점 더 끈끈해지는 그러한 동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토의 국방비 증액 기조와 맞물린 향후 폴란드 시장 외에 유럽 국가들에서 협력의 폭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개별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은 현대로템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거의 5거래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LI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로템 대비해서는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 동반 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8월 시장에서 좀 쉬어갔다라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밀렸던 그 각도나 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고점에서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이다로 볼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박스권을 뚫어내고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두산엘러빌리티 원전 얘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조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전력 인프라도 당연히 한미 간의 그런 협력에 더 수혜를 보겠지만 원전이야말로 조선 못지않은 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의 핵심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주가 6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신규 보고서 가운데서는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 하나 전해진 게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전 최대 80기가 지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물산과 또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회사가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한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양축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쪽에서 굉장히 글로벌 터빈 다른 주요 제작사 대비해서 한 2-3년 빠른 납기를 맞출 수 있어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료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 보시죠.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다가올 시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빠르게 납기하기 위해서는 증설을 미리 다 해놨어야겠죠. 지금 보면은 2024년 사업 계획에 더불어서 추가 투자를 단행했고요. 2025년에는 1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SMR 쪽에서는 2030년까지 7천억 규모의 투자로 관련한 전용 공장을 증설할 거고요. 가스터빈 연간 생산 능력을 최대 20개 정도로 2026년 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고점을 막 기록하다가 원전 관련한 얘기가 주춤주춤할 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8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올라왔네요. 3,1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9%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흐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10위권 내 HLB를 제외하고는 전체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증시 하락폭에 비해서 국내 증시 이 정도면 선방인 거죠? 뭐 미증시도 사실은 뭐 그닥 이렇게 전략 장중에 출렁였다가 네, 또 전략 후강으로 좀 그나마 괜찮았죠. 네. 저도 잘 때는 조금 걱정했는데 12시쯤 제가 깼거든요. 1시인가 12시 사이에 예. 나스닥이 막 1% 넘게 빠지는 거예요. 예, 저 잘 때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또 극티라 아이 뭐 괜찮겠지 뭐 그냥 잤습니다. 아이 뭐 괜찮겠다는 예, 거는 예, 뭐 예. 미장은 미장이니까 국장에 영향 미치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 그 하락할 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들이 막 흘러내렸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좀 있죠. 네. 그리고 뭐 루머도 좀 돌아서 해명도 하고 루머. 예, 뭐 H100과 H200이 뭐 재고가 없다, 뭐 생산량이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루머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아니다, 우리 다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다시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회사가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1등을 시기와 질투할 수 있나요? 거의 넘사벽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부러움이잖아요. 회사 이름 자체가 부러움이니까. 예, 엔비디아가 라틴어로 INBU 이렇게. 예, 엔비디아가 라틴어로 부러움이라는 네네. 건데.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 뭐 브로드컴은 오히려 좋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AI 산업에 대한 버블론보다는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데 중국이 자체 개발하면 뭐 미국이 엔비디아가 설 자리가 좀 고객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저는 너무 거기 오버하고 있는 거다. 알리바바가 칩을 만들어서 뭐 병렬로 연결해서 뭐 새롭게 쓰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쓰기 편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 거 갖다 쓰는 게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한데 이제 네. 이거를 독립하기 위해서 애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 뭐 엄청난 대적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일부 물량을 알리바바가 대체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AMD도 잘 만들고 있는데 AMD는 뭐 쿠다 못 쓰나요? 쿠다 해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거기도 호환이 되는데 지금 뭐 쿠다를 쓸 수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시 알리바바 칩이 뭐 뜬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딥시크 한번 나왔을 때도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정도 충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앞으로 그 정도 충격이라고요? 계속 따라올 겁니다, 그냥. 아니 그때 사실 딥시크 여파가 되게 컸었고 그래서 어제 밤사이에 시장 흔들릴 때도 제2의 딥시크 여파가 시장을 쓰나미처럼 근데 휩쓸 것이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근데 중국의 딥시크 같은 회사들이 한 20개 넘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딥시크보다 잘하는 회사들도 많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무뎌질 겁니다. 이제 인정을 그때 하는 거죠. 그때는 놀란 거고 이번에는 그렇지 뭐 원래 하웨이도 개발하고 있었고 뭐 다 그래 열심히 해 뭐 이런 반응. 우리는 우리 길을 갈게. 중국도 열심히. 근데 마침 이제 미국 시장 상황이 중요한데 엔비디아도 고점에 있었고요. 180불을 넘어가면서 좀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될 때였고 또 마침 또 지금 뭐 9월에 고용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고 이번 주 발표되죠? 예, 또 FOMC가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내리죠. 뭐 이제 얼마를 내릴지 뭐 25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망세가 짙은 거죠 지금. 그러면 그 미국 시장에서는 또 그 전에 이제 노동절 휴일도 있었고 연휴도 있었고 하니까 금요일 날 일단 한번 팔았던 거죠. 네. 그 어제까지 조금 그 여파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알파벳이 분위기를 또 확 바꿨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애플도 좀 올라오고 있고. 둘이 같이 좋은 이슈가 맞물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우리 시장이 그래서 생각보다 약하진 않겠구나. 전략 후강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네. 아침에 좀 굉장히 요즘에 특징이 한 9시 이제 프리마켓을 보고 9시 한 5분까지는 이게 잘 가던 종목들이 막 빠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그래서 프리마켓에 아직 적응 못한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예, 프리마켓에서 막 좋았다가 갑자기 또 확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오히려 이제 프리마켓에서 막 매도했다가 막 본장에서 막 올라오는 예,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 패널로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좋을 것을 예상됩니다 했는데 예. 갑자기 또 확 돌아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처를 이제 잘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근데 어제 제가 주목했던 건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 8천억을 이상 샀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왔죠. 8월에 계속 팔았잖아요. 예, 계속 팔았는데 이제 현물은 아직은 매도 포지션으로 보이지만 선물은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월을 좀 한번 줍줍하는 그런 네, 외국인일까요? 그래서 지금 선물 오늘 한 57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아직은 플러스권이거든요. 그 네. 얘기는 하루 만에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제 하루 만에 돌려버렸습니다. 그냥. 그 얘기는 외국인들은 빠지는 것도 원치 않고 네.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원치 않는 거죠. 우리 시장도 지금 답보 상태에 묶어놓고 최대한 선물로 위아래 이제 바운드를 정해놓고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은 현물을 또 사고 있고 선물을 또 좀 팔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어제 흐름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은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럼 외국인들은 일단 우리를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또 오늘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또 한 5천억 팔아버리면 아랫방향으로 가는 건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뭐 이번 주까지 해서 그래도 한 5천억 이상도 매수를 해주면 선물을 그러면 조금 다음 주는 좀 편안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8월 대비해서 확실하게 돌아왔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기준을 두고 봤을 때는 선물 쪽에서 한 5천 원 이상 이제 누적으로 샀다라고 하면은 집 나갔던 외국인이 그래도 좀 돌아오고 있구나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0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해요. 처음에는 카카오 그룹주가 좀 하락하나 봤더니 카카오페이만 급락한단 말이죠.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투자를 받았었죠, 예전에 상장할 때. 그래서 2대 주주가 이제 알리페이가 2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상장 분석 백과 이제 많이 보실 텐데 HTS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주 현황 보면 카카오 외 3인 되어 있습니다. 그 외 3인 안에 들어가는 게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27.91% 갖고 있거든요. 오, 많이 들고 있었네요. 카카오가 46.16%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74.1%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근데 27.9% 거의 28% 가까이 되는 물량이 네. 이걸 투자를 연장할지 뺄지 이걸 지금 정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버행 우려가 갑자기 나왔다라는 거는 알리페이가 이제 철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알리페이가 지금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사줘야 되는데 7조니까 30% 가까이 되는 걸로 보면 거의 금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거의 한 2조 가까이 되는 돈을 누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네, 누가 하죠? 인수자를 찾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당분간 이거 여파를 좀 받는 걸로 보이고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최근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주도주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날벼락을 좀 맞은 형태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매각이 좋은 회사의 매각이 잘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리페이가 빠져나갈 때 어떤 회사가 인수하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네.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정리하고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쭤보도록 하죠. 10가지 키워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조선주 어디까지, 두 번째 삼성, SK 하이닉스 반등, 이어지는 키워드는 캐대언, 롱런 계속 또 인기를 끌고 있죠. 로봇 강세, 폴란드 방산 전시회, 유가 급등, 면비디아, AI 신대의 심장, 금값 최고치, 전승전, 열병식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열병식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딥다이브 통해서 전병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보입니다. 뭐 반등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가 0.2%, SK하이닉스가 0.7%. 뭔가 지금 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딘가에 걸쳐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지수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대장주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지수도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많이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많이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네. 그런 현재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어제 반등 이후에 오늘 그럼 7만 원 돌파가 좀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볍게는 안 나오죠. 근데 다행인 건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딱 26만 원 만들어 놓고 지금 쉬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단기 악재, 뭐 중국 관련된 악재,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하락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반영돼서 한번 조정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번 물어보시잖아요. 뭐 사야 되냐고. 맞아요. 알아서 대파실 거예요? 뭐 알아서 자진 납세해서 대답하면 지금 좋아질 거가 많은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하이닉스는 이미 좋은 걸 다 알죠.
이미 뭐 잘하고 있고 예, 1등에서 예, 지금 오히려 그렇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느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게 느껴지고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빠질 게 사실 뭐 HBM 탈락 뭐 이런 거 정도가 있겠죠. 그거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허브까지 했는데. HBM4는 제가 볼 때 어찌됐든지 간에 삼성전자를 끌어안을 수도 있고 아예 지금 최고의 그림은 TSMC를 견제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에게 아예 GPU까지 다 맡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진짜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그 GPU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뇌피셜이세요? 설계도 주면 만들 수 있는 거.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10만 원 가겠죠. 완전 좋은 10만 원 거죠.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엄청난 마진율을 올리고 있는데 네. 뭐 이걸 아끼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끌어안아야 되는 게 인텔은 어차피 약간 같고 네. 예, 그럼 삼성전자밖에 없죠. 파운드리 해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전략적으로 조금 키우려고 하는 엔비디아의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그쪽에서 조금 더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 최근에 또 지금 AI직 반도체, AI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자체 AI 칩들 조그만한 거 출원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네. 그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주문, 그 디자인 하우스에 주문이 들어왔다. 2나노급 뭐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딥엑스 겁니다. 디벡스. 딥엑스라고 해서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그 다음에 딥엑스 이 세 회사가 3대장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MPU 자체 그 반도체 출원형 반도체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 중에 이 세 회사가 가장 큰 회사들, 그러니까 각축을 벌이고 있는 회사들인데 네네. 가온칩스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딥엑스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딥엑스는 팹리스로 설계를 하는 거고요. 네. 가온칩스는 양산에 맞게 이 디자인을 해주는 거고 양산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주는 거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걸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또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밸류체인 패키징을 하는 회사도 따로 있고 뭐 그런 밸류체인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움직이는 것들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한동안 쉬었던 가온칩스가 왜 움직이나 예,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뭐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대형주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를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무슨 종목 말씀하셨죠? 제가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아 네. 제가 지난주에는 뭐 현대임스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현대임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 많이 갔어요. 제가 소심하게 27,000원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바로 29,000원까지 가버렸죠. 예. 맞아요. 예. 그럼 어떻게 가온칩스도 한번 소심하게. 가온칩스도 예, 이미 좀 올라서 네. 여기 약간 제가 검사 장비 또 있다 그랬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때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제 안 움직인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스몰캡 애널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종목인데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텍. 아이텍이요? 예, 아이텍.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네. 예. 예, 이 회사가 지금 PBR도 한 0.75배 정도. 그리고 지금 돈은 많은데 아직 뭐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회사를 정리해가지고 현금이 지금 1,100억 이상 있는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예, 그래서 주가는 거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딥엑스 치면 같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딥엑스와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네. 지금 가온칩스가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받았던 내용은 아이텍과 같이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에이직 반도체가 좀 커지면 이런 검사 장비단으로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이 많기 때문에 최첨단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해서 계속 그 물량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지금 이런 종목들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잘 보고 계셔야 된다. 반도체 채권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채권처럼 예. 채권처럼 움직인다라는 말은 답답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유심히 보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예, 그런 6,000원을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힘 모아서 한번 올리면 또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시가총액도 적고 굉장히 작은 기업이네요. 1,300억 네. 정도 되는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주가 상황도 지금 뭐 고점 부근이 아니고 저점 부근이라고 단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너무 시장에 소외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소외 안 시키려고 이제 자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도 IR을 이제 NDR도 돌고 있고. 그러네요. 이제 이게 상장돼 있어도 시장에서 인기가 없으면 맞아요. 저 연예인들도 불러줘야 출연료 받죠. 그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불러줘야지. 그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줘야 좀 네. 알리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는 호재가 더 많은 삼성전자 손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좀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아이텍을 탑픽으로 꼽아서 목표 주가는 8,000원. 8,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방산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 방산의 폼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로템만 해도 거의 5거래 연속 주가가 오르는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계속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빠지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지금 전고점을 회복을 했어요. 현대로템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방산 뭐 지금 박람회 하고 있는 거 그 모멘텀이에요? 그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구나. 그다음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일이 안 끝날 안 이게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번 달 초순까지 네, 뭔가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하는데 얘기가 아직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전 뭐 정전도 생각보다 좀 답보 상태로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 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뭐 폴란드 육군은 우리나라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우리가 다 먹여 살리고 있죠. K9, K2 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국군의 날 행사할 때 폴란드 국군의 날이 또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K2 전차들이 그냥 아주 그냥 쫙 나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로템 여전히 이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선이 좀 쉬니까 또 방산과 원전이 움직이죠 지금. 참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이게 있는데. 수급이 부족한가 봐요. 싹 다 이렇게 퍼지기에는 돈이 부족해. 돈도 부족하고 지금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죠. 반도체 좀 불안한 것 같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변동성이 크니까 싫고. 그러면 조선방산 원전에서 계속 돈이 도는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지금 방산주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현대로템을 17만 원대부터 이제 좀 봐야 되겠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벌써 20만 원 넘었어요. 그렇죠.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뭐 LIG 넥슨도 좋은데 이쪽이 문제가 뭐냐면 네. 어딘가에 팔 거는 많은데 살 후보들은 많은데 당장 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다 재고 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언제냐. 근데 이번에 방산 전시회 이후에 뭐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정세도 어차피 지금 계속 방위 산업비를 올리고 있죠. 방산 예산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다. 이제 이 관련된 애널리스트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앞으로 2, 3년은 그냥 좋을 수밖에 없다. 실적은 무조건 좋고 근데 반영 안 됐어요, 그러면? 땡겨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됐죠. 일부 거의 반영됐다고 보는데 그럼 추가 수주가 나오면 더 반영하고 이제 땡기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미국이가 한번 팔면 계속 써야 돼요. 그쵸. 계속 한 같은 20년 라인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소모품도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주의 랠리는 어쨌든 당분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탑픽을 그럼 골라본다면 현대로템을 일단 예. 놓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조금 더 그럼 괜찮은 거 찾아볼까요? 오늘 빠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하나 시스템이 빠지고 있는데 고르신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에 방산 리포트 중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외국계 리포트 보면 조선 플러스 방산이잖아요. 한마디로 군함, 잠수함. 거기에 같이 엮여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죠. 군함과 잠수함 같이. 예. 하나오션도 같이 잠수함 얘기는 할 때 나오니까 그쵸. 다 이게 엮여 있죠. 육상 무기 체계에서도 이 통제실 같은 거 운영하는 시스템은 하나 시스템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무기 체계, 해양 무기 체계, 항공 우주 체계 이게 하나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조선 플러스 방산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는 잠수함과 뭐 그다음에 구축함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데가
하나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겠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 테마를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데 요즘 스타링크 얘기가 안 나오니까 네. 우주항공 테마가 싹 죽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의 예산도 더 늘렸고 또 이제 한번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같이 여기 우주 테마까지 붙을 수 있는 데가 또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로 발사하면 거기서 이제 통제실 이렇게 뭐 5, 4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거 만든 데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해 보죠. 지금 53,000원대인데. 예, 지금 하나 시스템 목표가 7만 원 네, 말씀드리고요. 네. 예, 손절가는 짧게 예, 추세 무너지면 49,000원에 끊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월에 7만 원 한번 돌파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AI 시대의 심장. 예, 좀 표현이 좀 예, 심장이 참 많은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변압기 얘기.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 중에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가장 좀 탄력이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전선 관련한 종목들도 오르고요. 미국의 그 노후화된 인프라, 이게 이제 다 고쳐지려면은 다 교체가 되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소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20년? 그렇게나 오래요? 예. 지금 교체된 게 한 20% 정도라고 얘기하고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왜 이렇게 K 변압기, K 전선, K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그렇게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아, 전체 비중 예, 안에서? 멕시코 쪽에서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쪽도 물량이 딸리고 우리도 물량이 딸리는. 없어서 못 판다면서? 그렇죠. 예전에 미국이 한 20년 전에 이거를 전성기 때 많이 깔았는데 네. 그때 증설을 막 해놨다가 이제 안 까니까 네. 망했습니다. 다 GE 빼놓고는. 어, 예, 그래서 이제 공장 규모가 거의 없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 수 있는 제가 주식하면서 전력기기를 얘기하게 될 거를 몰랐습니다. 예, 그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뜬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뭐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 미국의 공장을 다 짓고 있잖아요, 그죠? LS 네.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다 미국의 공장을 더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거리가 지금 수주 물량이 3년치 밀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타이트한데 LS가 근데 요즘에 탄력이 더 좋은 이유, 오늘도 올라가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이제 계약건을 체결하고 있죠. 배전반. 네. 그래서 한번 뭐 XAI의 수혜주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641억짜리 오늘 또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 이게 배전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 집에 들어가면 두꺼비 집이랑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를 데이터 센터용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큰 네, 규모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뭐 변압기처럼 큰 규모는 아닌데 이게 앞으로 잔잔발인데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붙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 LS 일렉트릭이. 그 중에서 LS트릭이 더 수요가 촉발해낸 말. 사실 예전에 저희 얘기했을 때는 딱 수직 계열에 돼 있는 HD 현대 그게 일렉트릭 좋죠. 얘기 예.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데 지금 또 네, 지금도 탑픽입니다. 전력기기는 탑픽인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조금 더 매매하기 좋은 건 당분간은 LS가 조금 더 주목을 더 받지 않을까. 그리고 LS 그룹이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회장님 제가 뭐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회장님의 발언이 되게 LS 주가 힘들게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다. 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일론 머스크 느낌이죠. 예, 그렇습니다. LS 일렉트릭 현재 주가 29만 원대입니다. 33만 원 선이 최근 8월의 고점이었는데 목표 주가 일단 33만 원까지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뚫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력기기는 조정 나올 때 좀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좀 사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예, 어차피 한 20년 동안 먹거리인데 네. 주가는 한 3, 4년은 좋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 들어볼 텐데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아, 예. 안 그랬으면 섹터에서 바이오를 했겠죠. 네. 예. 근데 바이오에서 제가 또 얘기하면 저 친구 또 뭐 한 3개 중에 하나 얘기하겠네. 아, 항상 시총 상위 3개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도 다른 겁니까? 오늘은 좀 다른 걸로, 좀 뭐죠? 작은 걸로.
퓨처캠을 갖고 나왔습니다. 퓨처캠. 예. 퓨처캠이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로 굉장히 좀 각광받았던 회사죠. 예전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2024년도에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한 3배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지금 절반 30% 이상을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조만간에 치료를 이제 허가를 해줘서 치료할 가능성이 높고요.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라고 하죠. 그거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가 기존에 이제 개발했던 전립선암 치료제보다 임상 결과가 훨씬 잘 나왔다. 그때 데이터를 보면 노바티스가 블루빅토라고 하는 전립선 치료제를 첫 번째로 내놨는데 이건 이제 그 방사성 치료제로 내놨는데 네. 이게 데이터보다 얘네들보다 절반을 썼는데 효과는 2배가 좋았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니까 방사성 물질을 조금 써서 효과를 많이 내야 됩니다. 네네. 많이 넣으면 사람도 다치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개발을 잘 하고 있고 치료제와 진단제를 모두 개발하는 플랫폼인 테라노스틱스라는 이제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진단과 치료를 지금 같이 한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전립선암 치료제에 관련돼서 지금 특화되어 있는 회사. 아마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 들어갔으니까 조만간에 미국에서 이제 러브콜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퓨처캠 그럼 목표 주가 설정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 과감하게 지난번에 소심하게 했잖아요. 네. 예, 소심하게 해가지고 괜히 예, 한번 세게 세게 3만 원. 예, 3만 원. 예.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자. 신고가를 낸다라는 그 가정, 아니 그죠? 신고가는 아니고 10월까지 그러면 갔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16,000원. 최근에 저점 부근. 예, 이 정도면요? 고기는 깨면 이제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전까지는 사모아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퓨처캠을 오늘 새로운 토픽으로 꼽아봤고요. 목표 주가는 신고가 경신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위즈웨이브 이원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장 정리해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거래일에 대한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장 후반에 이 외인의 현물 매수세가 코스피 기준에서 한 4,400억 정도가 좀 유입이 됐었고요. 선물에서 한 1조 원 가량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과연 이제 이게 이 해지 전략에 따른 이 단기적인 매수세인가라는 여부인데 이 부분보다는 뭐 이전 일장에서 이 반도체 섹터가 VU 관련된 어떤 이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했던 영향들이 선물에 대한 어떤 추세 방어를 위한 선물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조가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이 지수를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들, 특히 오늘 코스피 기준에서 1,300억 원 정도의 이제 외인의 매수세가 현재 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양시장의 어떤 수급 흐름도 시초 대비해서 일단 견조한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현재는 양시장 모두가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시초보다는 일단 이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유입되는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건수가 27만 1,000건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27만 건에 대한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시장 추이들은 숏 포지션 전략보다는 롱 포지션 전략을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의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지금 보합권에서에 대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늘 0.15포인트 보합권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는 그동안 아시아권 증시에서 다소 좀 소외됐던 수급이 오늘 어제 어떤 외인 수급의 어떤 이 유입 이후에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의 증시 예탁금이 68조 4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 67조 원대에서는 한 5천억 정도에 대한 유입량이 더 늘었고요. 신용잔고도 22조 2천억 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좀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어떤 지수의 어떤 이 답답한 박스권 행보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시 어떤 거래 매수 유입 대금들은 좀 재차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지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정말 적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오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는 상승 종목이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오늘장 막판까지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분위기 점검해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를 챙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했었는데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현대차그룹 관련해서는 로봇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떤 이유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재 수급이 다소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나서 좀 현재까지도 좀 견조한 수급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한 바 있었고요. 현대 메타플랜트에 대한 가동률이 좀 상향됐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 제품 믹스의 어떤 개선 효과가 전동화 부분의 흑자를 좀 이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AS 부분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 관련된 우려감들에도 불구하고 판가를 좀 전이시키는 전략들이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OPM 기준에서는 한 24.9% 정도에 대한 이익률이 좀 확인됐었는데 당분간 좀 하반기까지는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25%에 대한 관세에서 15% 정도에 대한 관세율이 좀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다소 좀 안도될 수 있는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현대차그룹이 이제 대미 투자의 규모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 규모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게 좀 상향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부분에 이제 생산 캐파 확대를 위한 증설 투자 부분도 일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로봇 공장의 신설을 좀 발표했다는 점. 그래서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신설 투자가 좀 구체화 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로봇 대량 양산 체계가 좀 구축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9월 달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좀 방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사업 전략들에 대한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로봇 사업에 대한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됐다는 점. 그래서 최근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현대모비스가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에 대한 진출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이 산업용 로봇의 구성원권 한 30% 정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40% 정도에 대한 원가 비율을 좀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자동차 부품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공장 시너지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향후 구동 부품 같은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부분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충분한 사업 시너지가 좀 예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좀 앞두고 이제 그룹 내 지배 구조에 관련된 핵심사로서에 대한 어떤 가치가 부각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역시나 자사주에 대한 보유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수급적인 어떤 기회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성과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동사의 경우에도 지주사 전환에 관련된 어떤 가속화 부분들 그래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된다면 이에 따른 가치 재평가에 관련된 외형가치 반영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 지금 현재 보합권에 대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9월 1일 32만 6천 원대
일단 52조 국가 형성 안에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현재 뭐 종합적인 어떤 상황들 좀 고려해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이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일단 안정적인 어떤 사업 베이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2분기를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의 연속성들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해서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가 점진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이슈가 지주사에 관련된 어떤 전환이나 전략 같은 그런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한 34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로봇 사업 쪽에서의 새로운 기대감도 안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목표가는 3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챙겨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LG 이노텍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네. 일단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 LG 이노텍에 대한 유상증자 내용들이 좀 발표가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시초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고,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기대감들이 오늘 본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사업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군용 그리고 민수용 레이더에 대한 개발 성과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용 4D 이미징 레이더를 좀 상용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게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체 2분기 기준의 매출 포션에 대한 구성을 보면 모빌리티 부분이 한 51%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 비모빌리티 부분이 한 49% 정도를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돼서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 레이더 기술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특수 차량용에 관련된 레이더 공급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특수 차량이라는 것은 뭐 방산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뭐 스쿨버스라든가 그 이외의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작업들을 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레이더를 통해서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지금 3대 핵심 기술이죠. 레이더 장비에 대한 소형화를 좀 구축한 바 있었는데, 작년 기준에서에 대한 자체 기술 내용들을 보면 안테나의 전체 수가 8분의 1로 좀 줄어났기 때문에 비정형 안테나에 대한 기술 구현이 현재 좀 가능하다는 점, 이게 지금 현재 상용화로서 좀 적용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전력 소모가 좀 낮다는 좀 장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 탑재하실 때 가장 큰 효능이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장화 부품의 내재화 관점에서도 해당되는 어떤 전력 소모율이 좀 낮고 경량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유리한 조건 안에서 제품군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주목해볼 포인트이다.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지난해 연간 매출액 실적 내용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는 좀 아직까지 뭐 R&D 비용에 대한 선제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간 매출액 한 47억 대비해서 한 2배에 육박하는 46억 6천만 원 정도에 대한 매출 성과가 좀 확인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거의 뭐 2배 이상에 대한 실적 반영들이 올해 좀 기대될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현재 점진적인 숫자를 좀 증명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향후 2년 내에 대한 수익성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이익이라는 어떤 개선 관점에서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긍정적인 어떤 체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노텍에 대한 이 지분 투자 이슈가 굉장히 큰 화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9%에 대한 지분 확보가 예상되고 있는데, LG노텍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 구상들을 보면 지금 카메라 모듈과 센싱, 그리고 여기에 라이다와 레이더까지 구성되고 있는 이 자율주행의 3대 핵심 기술에 관련된 모든 총괄 부분에 대한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관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어떤 사업 시너지가 좀 더욱더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미국의 스쿨버스 약에 대한 레이더 공급들이 작년 10월에 이제 본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지역 안에서 한 15만 대 미만에 대한 초기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 내 한 50만 대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좀 감안해 보면
스쿨버스양에 대한 레이더 공급 확대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를 올해보다 내년도에 어떤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로 입증될 수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고점 대비에 대한 이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던 올해 2월 초 대비해서 주가 좀 급락했던 부분들 저점에서는 한 8,000원대 초반까지에 대한 가격 하락이 좀 있었지만 고점 대비 한 거의 뭐 2배 이상 반토막 정도에 대한 낙폭이 좀 있었고 여전히 현재 주가의 추이도 241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지만 점진적인 성과가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총이 좀 상당히 좀 낮아진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LG노텍과에 대한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들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 더 본격화 될 수 있는 미국향 수익 인식 부분들이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매물대인 한 241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좀 더 중요하겠지만 전 추가적인 어떤 돌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1,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4D 이미지 또 레이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자체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저희가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공략주입니다. 바로 D&D 파마텍 챙겨와 주셨는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내년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더라고요. 네. 일단 임상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큰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기 때문에 어제 52주 신진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는데 일단 해당되는 다양한 어떤 기술 이전 성과라든가 제한 효과들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023년도에 미국 바이오텍 기업이죠. 메세라의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인 오랄링크를 최대 1조 원 규모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임상 시험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세라의 경우에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메쉬 치료제죠. 메쉬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두 종인데 경구용과 주사제형에 대한 임상 일상을 현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어떤 개별 플랫폼을 보면 경구용 플랫폼 이외에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을 좀 바탕으로 했던 메쉬 치료제 파이프라인명의 DD01인데 현재 임상 이상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2주차 투약에 대한 임상 이사 중간 결과를 좀 발표했었는데 30% 이상에 대한 이 지방 간염 환자의 이 지방 감소율이 한 62%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유효 지표가 좀 긍정적인 좀 성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어떤 이 데이터 확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24주 그리고 48주에 대한 임상 성과가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다는 점.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연내 성과 부분들이 연말 안에 좀 발표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12주차 안에서에 대한 이 평균 지방 감소율에 대한 어떤 유효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24주에서 뭐 48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지속형에 관련된 효과가 조금 더 입증이 좀 된다면 명확하게는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 성과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메세라의 경우에도 현재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단일 제제가 아니라 이중 작용제다라는 점. 이 부분은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단일 제제를 좀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운자로가 이중 작용제를 좀 채택하고 있는데 타깃은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투여받은 이 주사제를 좀 타깃을 좀 하고 있고 여기도 해서 경구용 제제에 관련된 임상을 동시에 좀 수행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발표됐던 중간 성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월 1회 투여했던 주사 제형 중에서는 뭐 세계 최장주기에 대한 효능이 좀 입증된 바 있었기 때문에 9월 4일 날 한국 시간으로 좀 4일 날 좀 발표될 수 있는 투자자 컨퍼런스에서에 대한 임상 성과가 더욱더 좀 주목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은 주사 제형에 대한 약물 지속형 효과가 1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좀 가게 된다면 3세대 약물에 대한 진입 효과가 조금 더 빠르게 좀 진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시장이 좀 더 기대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효용성 지표들이 중요할 텐데 현재는 임상 일상이지만
경구형 제재 안에서에 대한 성과가 좀 가장 좋은 매세라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어떤 기대 요인들은 동사에 단기적인 수급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보합권에서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추세선인 15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일단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9월 4일 날 좀 발표된 메세라의 어떤 투자자 컨퍼런스에 관련된 임상성과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은 조금 더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구간에서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점진적으로 더 모아가는 전략, 메시 치료제에 관련된 하반기 연내 인상 이상에 관련된 최종 성과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더 주목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수익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관련된 모멘텀도 재차 좀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가 기준에서는 17만 5천 원까지 중기적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지점을 꼭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과의 계약 소식 전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력기기 섹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전력기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이런 영향들보다는 오히려 확장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S그룹 안에서에 대한 증설 투자 효과도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본격화됐을 부분들, 효성중공업,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증설 투자에 관련된 실적 반영치가 주가에 좀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입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초과 변압기의 경우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향에 대한 수요가 좀 재차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관세 영향에 관련돼서 구리라든가 일부 비철금속에 관련된 관세일 때문에 사실 원가율 부분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 좀 한번 부각된 바 있었고 이 부분 저는 단기적인 좀 노이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일단 공급자 우위에 대한 시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판가를 전이하면 그만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보다는 어떤 수익성의 어떤 방어 측면 그리고 수주 성과에 따른 외형 확장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지표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지난 2분기 실적에 좀 확인됐던 내용들 실적 희비가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망치보다 좀 하회했던 컨센에 좀 미달렸던 어닝미스가 있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3분기에 매출 이연 효과가 얼마만큼 실적으로 좀 반영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외형의 어떤 확장 관점, 실적의 단기적인 유익 관점보다는 영업이익률, OPM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선별적인 좀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대장 초과 변압기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중소형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우선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가시되 이 영업이익률적으로 수치가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봐보자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이 시작돼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카퍼레이드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각각의 정상들이 66년 만에 또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국내 중학개미 또 홍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시장 이야기 그리고 내부적인 경제 이야기 2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증시가 엄청 기세가 강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좀 쉬어가기도 했지만 최근에 상승세의 모습이 이거 심상치 않던데요. 중국에 보면은 5년 오차 들어가는 해에 수가가 강세였어요. 2005년도 그랬고 이제 15년도 그랬고 그래서 2025년도 오차가 들어간 해라서 그러네요.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이번 강세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과거는 개미들이 주가를 폭등시켰는데 네. 중국은 아직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올린 장이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은 전 세계 최고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 정부가 작년 9월 이후로 증시 무양책을 18가지인가 19가지인가를 했어요. 그게 이제 누적 효과가 하나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중국이 금리를 계속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정기금 금리가 세금 다 떼고 나면 1% 간대요. 그런데 이제 증시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개미들의 자금이 은행에서 대거 이제 금융상품으로 이동을 했어요.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다이렉트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같이 팔기 때문에 예금에서 은행 안에서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한 2조 위안, 그렇지만 한 400조 원 정도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하고 똑같은 현상이 테크주들, 특히 반도체, AI 주가들이 폭등하면서 증시를 이끌었다. 네. 이제 그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지금 2005년 그리고 2015년 그리고 2025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버블장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2015년 시장을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 상승은 또 그때와는 달리 좀 건전한 강세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2015년, 2005년은 우리 같으면 신용이죠. 근데 거기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레버리지를 20배, 30배씩 이렇게 줬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레버리지가 전혀 없는 이제 상황이 이게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증시를 올리는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공적 자금,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대표 선수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이 공적 연기금 그리고 기관 이쪽이 이제 주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두 번의 장세하고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다르다. 이제 물론 장세장의 끝에는 이제 개미들이 들어와서 폭발을 시키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빚내서 많이 투자하면 그게 이게 위기의 상황인데 중국이 거래 대금도 최근 10년간 최대 또 신용도 최대지만 그 신용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중을 보면 이게 과거에 2015년이나 2005년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수준. 그래서 과거 같으면 한 4.7에서 5%까지 거래대금이 그 정도가 신용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2%대.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금융시장의 여건이나 지금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건데 그래서 건전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뭔가 유동성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올 들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 비율을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좀 풀었습니다. 이런 카드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그래서 뭐 정책 자금을 푼 거는 큰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뭐 주요 국가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풀었어요. 미국보다 더 많이 풀었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이게 실물 자산으로 안 가고 좀 은행에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7월 달에 예금 순증액이 32조 위안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 정도 큰 규모냐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100조 겨우 돼요. 근데 시총액의 30%가 넘는 돈이 은행에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잠을 자냐고 그랬더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지만 중국은 하필 통속도가 떨어져서 100억 풀면 50억 이하로 돈이 들고 50억 정도가 숨어버리는데 그게 전부 은행 예금으로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 4년 동안 주가가 뭐 폭락을 했고 부동산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 수단을 못 찾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금리 인하 효과로 실제적으로 금리가 이제 뭐 생활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정도로 떨어지니까 뭔가 새로운 대체수단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반등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개미들이 뭐 예금에 넣었던 돈의 뭐 30분의 뭐 1, 뭐 이 정도 돈이 증시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증시를 확 불을 붙이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내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미 풀어놓은 돈이 이게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그 머니 무브 현상이 이게 아마 증시에는 훨씬 더 강한 이펙트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앞서서 시장에서 이제 개인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실 뭐 앞선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 불꽃의 정점에서 개인들이 확 유입이 된다는데 지금 이제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뭐 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제 시작이다. 그죠. 4년 동안 뭐 우리도 그랬지만 그 개미들이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쳐다보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미들이 지금 중국의 개인 투자가가 2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8월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이 5배 정도 되는 인구인데, 근데 이쪽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이건 뭐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증시를 폭발시키는 과정인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전혀 아닌 개미들이 드디어 이제 그 입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정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중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접 투자 비율이 좀 낮은가 봐요. 그렇게 금융상품 이런 걸 통해서 은행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옛날에 우리도 펀드 투자 많이 해서 좀 간접적으로 투자했었던 게 거의 한 20년 전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금융시장의 낙후의 수준이 뭐 우리 한 15년 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는 펀드 투자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개인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개미들의 투자 금액의 단위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럼 그거 다 깨져도 뭐 내 인생에 그게 뭐 충격 안 받는다. 그러면 네.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2억 명이 넘다 보니까 이게 2억짜리 1000명이 아니라 네. 이게 200만 원짜리 2억 명이 이제 한 방향으로 쏠렸을 때 네. 그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 내면에는 그게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도 2번이나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증시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소위 말하는 슬로우불 이제 미국처럼 이제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지금 쓰고 있죠. 너무 쏠려가지고 단기간에 급등 뒤로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꾸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들이 실제로는 그 많이 부추기는 거잖아요. 돈 네. 빌려주고 뭐 신용 쓰게 하고 뭐 주담대나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요거를 선제적으로 과열의 조짐이 보이면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증권사들이 자기네가 먼저 비율을 높였는데 지금 오히려 먼저 비율을 낮추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감독 당국들이 가이드라인을 사실 준 거 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리
이게 그 폭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정부도 또 이제 금융기관도 같이 이제 걱정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증시의 상황이 엄청나게 열기를 갖고 있는 초입 단계고 그것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게 불이 붙어서 괜히 이제 폭락을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정부의 금융 정책도 꽤 많이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뭐 부동산 문제나 지방부채, 내수 둔화 등의 구조적인 악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그런 구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경기적인 여건을 봤을 때의 중국 증시의 상황, 이게 악재가 다 반영된 다음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내수 빼놓고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고요.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그건 해결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흥다부동산이라고 네. 2021년에 부도난 회사를 4년 만에 부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랬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많은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중국의 제2, 제3, 제4 흥다가 나올 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걸로 보는 것이 4년 동안 부도를 안 낸 가장 큰 이유는 그 미준공 물량이 많았어요. 미준공. 그래서 부도를 내버리면 이제 1등 하는 회사가 부도를 내면은 이제 줄줄이. 공사 착공했던 것들이 다 서게 되면 집을 청약했던 사람들이 다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걱정했던 것은 이걸 완공시켜 놓고 이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지금 흥다를 부도냈다는 것, 처리를 했다는 것은 미완공 물량의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는 벌써 4년째 내려왔기 때문에 4년 동안 증시가 그거 모르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은 시그널이 보이면 이것은 이제 반등의 뭐 계기가 될 수 있고. 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그거는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금융산업을 조금 또 정부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그건 엉터리다. 그래서 중국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앙집권제인데 이 지방정부 문제가 되면은 그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가 부도났는데 그럼 그거 망했냐? 다 중앙정부 손을 쓰는데 그는 미국은 지방자치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장이 됐고 작년 금년에서 중앙정부가 그 2조 위안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문제들을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그 제가 볼 땐 별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고장난 시계를 계속 이제 뭐 트는 거죠. 근데 내수는 이거는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내수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 우리도 그것도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내수가 뭐 내수 소비가 12분기째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네. 중국은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게 기대보다도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10% 두 자릿수 하던 것이 2%, 3% 지금 5%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내수가 밑으로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는 건 엉터리고 회복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다. 그게 핵심인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반토막 난 것이 한 절반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웰스 이펙트가 아니라 역웰스 이펙트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증시가 올라가지고 부동산이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내수 소비가 이게 굉장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부가 이게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고는 있고, 근데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좋은데, 먼저 좋은 시그널은 하여간 증시가 반등해서 이 자산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증시에 대한 부양책을 펼쳐냈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은 17, 8가지였는데 이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초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가계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또 이게 돈이 흘러들어가고 하는 뭔가 선순환이 중국 경제 내에서도 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전체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올라갔던 섹터,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죠. 최근에 뭐 알리바바다, 화웨이다, 첨단 칩을 이제 생산해낸다라는 소식이 미국 시장도 그리고 국내 시장도 약간 휘청이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네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이 주가를 폭등시키는 계기가 되고 주도주였는데 네. 이것은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보면 하웨이가 뭐 이걸 개발해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뭐 떨어졌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국에 대한 대미 AI 칩 수출이 이게 H20을 이제 중단을 시켰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 H20 이제 안 살 거야.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그 모든 데이터 센터 여기에 필요한 AI 칩의 50%는 국산으로 써라. 이걸 이제 행정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러면 중국이 큰일 났지 않냐 그랬는데 눈 뜨고 봤더니 하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한 대여섯 개 회사들이 AI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네. H20의 성능을 거의 이제 도달하거나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H20의 의미가 없어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H20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알리바바가 개발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50%의 시장 점유율을 이게 엔비디아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90% 가까운 것이 이제 엔비디아 칩이었는데 그게 50% 이하로 줄게 되면 나머지를 이제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고 그건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 50%만큼의 마켓 셰어는 엔비디아 손실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고 그래서 뭐 중국도 4년 동안 전 세계 시장을 휘둘렀던 것이 AI나 반도체인데 중국은 그게 주가가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났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처음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워낙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50%, 100%, 뭐 많이 올라간 것은 이제 400% 이렇게 올라간 거죠. 네. 중국에서 사실 뭐 빅테크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소비 쪽 기업들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 소비에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인형 뭔지 아세요, 소장님 혹시? 라부부인데요. 오, 아시네요? 근데 요거는 네. 굉장히 정말로 이례적인 거고 홍콩에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지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에서 IP 산업이 이제 저렇게 대박이 났냐. 그런데 요거는 이게 중국의 어떤 인구 구성 또 세대 이런 것에 좀 특징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40년 동안 애기를 1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네. 애들이 정말 황제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중국은 뭐 짝퉁의 나라 뭐 이제 모든 거 다 뺏긴 나라지만 내 애한테는 좋은 이제 거. 진품을 사주고 싶다. 이제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뭐 해외 인형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일본 인형이나 미국 인형에 진짜 이게 브랜드가 있는 거를 사주는 거, 그거를 절묘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업자가 홍콩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인형이라든지 IP 컨텐츠의 브랜드를 요거를 아주 발열 마케팅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MZ들이나 뭐 그 이하 세대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빅히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그런 이제 인구 구성 여기에 아주 이제 잘 맞춘 그런 이제 품목이었고 또 거기에 이제 한국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라부부 인형들을 한국의 이제 스타들이 이걸 이제 걸고 다니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확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한 서너 개 요인이 뭐 합쳐진 건데 네. 그게 중국 전체적으로 다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된 건데 지금 문제는 또 이제 라부부를 카피한 판마트를 카피한 게 지금 수도 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판 요걸 이제 만들어서 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 이런 것들은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중국 시장이 워낙에 이렇게 좀 단기간에 과열 양상이 보이자 일부 이제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신호링크 증권에서는 일부 종목에 대한 신규 고객의 신용거래 계약의 증거금 비율을 100%로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런 뭐 조치가 있었다고는 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쳤을 때 증권사 50개, 뭐 중국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진짜 큰 증권사, 그래서 중신증권이나 뭐 이런 빅3, 빅5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뭐 그건 이제 시장에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들이 한 것은 뭐 증권사별로 자기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것을 이제 거래를 늘려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하도 이제 세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열이 되면 바로 이 조치를 한다는 것, 이제 증권사가 그런 이제 액션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뭐 이게 과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과열은 아직 아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좋으니까 홍콩 증시도 같이 좀 지금 최근에 유동성도 많이 유입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좀 유치하는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내부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홍콩 증시를 의도적으로 부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기관들도 이제 홍콩으로 자금을 대거 내보내서 그 남양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역대 최대로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콩 증시가 뭐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이게 ELS가 이게 문제가 커졌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거기에 뭐 가장 큰 기여는 중국 본토 자금이 동성이 유입된 게 크고 또 미국이 이제 금리나 뭐 이제 이런 문제가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것이 지체되면서 고평가되었다고 보는 미국 주식 대신에 저평가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환리스크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딱 하나가 있는 게 홍콩 시장이에요. 홍콩은 이제 달러 페그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환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제 환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홍콩 증시로 대거 몰렸고 중국의 본토 자금이 내려가 가지고 한 건데 문제는 거기에 상장된 기업의 시총으로 보면 70% 가까이가 전부 본토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토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맞물린 것, 그게 홍콩 장세가 이제 급등을 한, 뭐 중국 본토보다 먼저 급등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중국 본토에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외에 홍콩에까지 같이 상장된 기업을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게 더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뭔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AH 그 스프레드인데요. 네. 그게 그 홍콩 증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본토 증시보다도 훨씬 주가가 높아요. 근데 어떤 거는 똑같은 회사인데도 이게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투자가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이 보는 유망산업하고 외국인이 보는 유망산업이 달라요. 그래서 일괄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큰 트렌드는 미국에서 상장 폐지하거나 미국에 지금 상장한 회사들이 그 홍콩에서는 듀얼 리스팅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의 빅테크들이 전부 홍콩에도 DR로 동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본토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이제 중국 본토도 상장을 하고 홍콩에 2차 상장을 하는 그게 지금 붐이고 뭐 이제 중국은 증시가 조금 이제 약했지만 홍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홍콩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줄을 섰고 아마 금년도로 보면 전 세계에서 아마 IPO를 가장 많이 한 증시가 홍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각각의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을 엄청나게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규제가 좀 풀리면서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시장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2월 17일인가요? 그 시진핑이 5년 만인가 그 민간 기업 자담회를 하면서 네.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헤맸던 가장 큰 이유가 2021년에 중국이 공동 부유론이라는 것을 이제 정치 아젠다로 등장시키면서 그 공공의 적이죠. 이게 공동부의 저해가 되는 세 가지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독점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두 번째가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업, 세 번째가 부모 등골 빼는 이제 그 사교육 업체.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규제를 했는데 이걸 내리 3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가 폭락, 뭐 이제 증시 폭락, 또 청년 실업률 급증의 문제가 나타났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정부가 한번 얘기를 한 공동부유론의 연장선상에 산 거기 때문에 함부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금년 이제 2월 달에 민간 기업들 자담회를 하면서 시진핑이 마지막에 강평을 하면서 슬쩍 이것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같은 이제 AI 기업, 이제 테크 기업들이 먼저 돈 벌어가지고 공동부유를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슬쩍 흘렸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선불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중국에서 공부라는 얘기는 이제 쓱 사라지고 네.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알리바바가 중국의 빅테크의 대표적인 알리바바가
최근 10년 동안 투자했던 것을 3배를 우리가 AI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중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정부가 빅테크를 활용해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구나 수단으로 이제 빅테크를 쓰려고 하는 정책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제 그게 알리바바 주가가 이제 뭐 속등하고 또 알리바바가 첨단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정부 정책의 스탠스가 확실하게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같아요. 그 알리바바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가 자체 칩에 대한 개발 그리고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미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파운드리 업체죠. 캠브리콘이 10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캠브리콘은 파운드리가 아니고 팹리스입니다. 아,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네. 중국은 TSMC가 미국이 중국에 칩 만들어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TSMC의 매출 구성으로 보면 한 10%, 9%가 여전히 중국이에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술을 빼놓고는 그 파운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자체적으로 파운드리를 하자. 그래서 지금 7나노 정도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SMIC가 이게 지금 그 사이에 TSMC에 가던 물량을 이걸 다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SMIC의 매출액이나 이익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SMIC도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고 지금 말씀하신 캠브리콘 같은 회사는 요거는 이제 그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지만 네. 요게 중국에서 그런 AI 칩을 이걸 잘하는 회사 탑6 안에 들어가는 아주 이제 뛰어난 회사예요. 근데 요게 이제 상장된 것은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가 확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AI 칩에서 제2 엔비디아를 찾다가 보니까 이게 등장을 하게 됐고 네.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최근 1년 반 사이 작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12배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금년 상반기 매출액하고 순이익을 봤더니만 이제 40배 이상 매출액이 늘고 순이익률이 한 40%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버블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니다 아직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이 뭐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논란은 되고 있는데 이 캠브리콘 같은 경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지만 크게 빠지질 않아요. 네. 지금 올해만 150%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 한 400%까지 올라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이게 캠브리콘의 이게 그 영업 실적을 대폭 좋아지게 만드는 계기가 지난주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젠슨 황의 얘기로 보면 중국의 그 AI 칩 시장이 한 500억 불 정도 보는데 이거 매년 50% 100%씩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을 이제 엔비디아가 공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를 누가 그럼 가져가냐 그러면 중국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그 쉐어를 가져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뭐 10배, 20배가 이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하고 그것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그래서 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SP들이 그 사이에 우리 투자 못했던 AI를 앞으로 3년 내에 이제 왕창 투자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도 커지고 거기서 상대적인 이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돈만 있으면 투자만 해주면 기술 개발이나 생산 이런 것들은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같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반영을 하는 원년이 올해부터 시작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캠브리콘도 한 10년 동안 적장을 했던 이유가 물건 만들어도 사줄 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작년 금년에 데이터 센터만 500개 이상 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칩을 엔비디아 칩을 못 쓰니까 국산 칩을 이제 대거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칩이 뭐냐 그랬더니 캠브리콘이 먼저 등장한 거죠. 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캠브리콘이 대거 수주를 받은 것이 그게 이제 매출액이 40배 이상씩 늘어나는 그 비밀이 된 거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상황들이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적으로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앞선 시장의 상승을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개인 자금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외국인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 증시 유입이 굉장히 또 제한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자금의 추가적인 또 유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한도는 여전히 열려 있고요. 외국인이 한 3%에서 한 4.7%까지 전체 시총의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제한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지정학적인 이제 리스크 이걸 반영해서 안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외국인 자금을 제한하는 조치는 지금 전혀 없어요. 네. 한도가 얼마든지 지금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국의 그런 이제 내부적인 증시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내수 경기 회복,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게 외국인 자금들이 얼마나 더 들어올 거냐는 것에 관건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외국인 자금도 먼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네. 장이 올라가게 되면 일정한 포션만큼을 이게 그 에머징 마켓에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에머징 마켓에서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의 시총이 계속 커지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 외국인 자금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는 부분이 일정한 만큼 생기게 된다. 뭐 그렇고 지금은 외국인 자금의 그 규제가 현재 상태로서는 그 룸이 한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한 두서너 배를 더 사더라도 그 실링에 걸렸다거나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만큼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조정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 한 2, 3일 정도인데 네. 그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올라간 거에 40% 정도는 빠져도 그건 이제 조정이라고 보는데 거의 그렇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자금들이 그 주가 조정기를 계기로 해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수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선도주들, 지금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4배 올라가고 뭐 2배 올라갔으면 이론상으로 한 1.5배 정도가 주가가 빠져야 돼요. 근데 그래도 조정이라고 보는데 이게 안 빠지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걸 네.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개인 자금, 두 번째는 은행에서 빠지는 개인 자금들이 투자 상품으로 들어오면서 투자 상품에서는 이게 우리 같은 ETF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을 편입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이나 그 반도체 같은 첨단주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요 기반이 워낙 이 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큰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 뭐 그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올라간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폭도 사실은 과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히려 가격폭보다는 이 시간의 조정 뭐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승절 기념으로 해서 오늘 오전 열병식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이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사실 미국을 뭔가 견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얼마 전에 또 인도 정상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 또 전승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시점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갈등이 또 많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에 따른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전승절이라는 것이 이제 뭐 무기들을 보여주고 시위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뭐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중국 내부적인 이제 국민들의 단합,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많이 이제 지지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 이제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뭐 쇼케이스 같은 거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 네. 이것 때문에 미중 관계가 추가적인 낙화 그럴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미중의 3차, 4차 이 관세 협상이 11월 10일에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아펙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10월 31일에. 그래서 그 미중은 아마도 우리 아펙을 계기로 해서 미중 정상이 한국에서 만나서
이게 아펙보다도 이제 두 나라에서 가장 이제 당면 과제인 관세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강공으로 나가기보다는 달래기 전략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유학생 다 이제 쫓아내라. 그러다가 중국 유학생 60만 명 이제 받겠다. 뭐 이런 이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뭐 트럼프식의 분위기 빌드업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아펙 또는 이제 4차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11월 10일 요때까지는 치고받는 것보다는 아마 서로가 탐색을 하고 서로가 가급적이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중국이나 홍콩 쪽으로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ETF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 증시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 마지막으로 조언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글쎄 뭐 이기려고 그러면은 항상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4년, 5년 동안 중국을 안 쳐다봤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개별 산업이나 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분석도 우리가 안 돼 있고.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ETF로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주도주가 우리가 투자하기 조금 쉬운 것이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서 봤던 그 유망주, 유망성업이 그게 똑같이 중국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중국의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내수주를 사기보다는 이제 성장률이 이게 50%, 100%씩 넘어가는 이게 테크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해는 보이는데 일단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 섹터 ETF 같은 이런 쪽에다 먼저 하고 네. 그다음번에 조금 아직도 뭐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의 활기가 되찾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남아있고 그 기회의 아이디어는 미국 시장이 몇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테크 위주의 종목들에 있어서의 관심을 한번 계속해서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실적 개선을 이끄는 하나은행, 그 주역은 지역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 확인해 보겠고요. 4대 은행의 실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실적에 있어서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의 해법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 보도국의 김병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리딩뱅크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금융 항상 이야기하는 주요 포인트죠. 이 전략의 키워드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지역 밀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봐야겠는데 지역 밀착 뭘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하나은행은 전국 은행으로서 지역별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위 지역그룹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은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독특한 조직 구조인데요. 크게 수도권을 담당하는 중앙영업그룹, 그리고 충청, 영남, 호남 등을 각각 담당하는 3개의 영업그룹을 더해서 총 4개의 영업그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각각 현지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 내 산업 네트워크망을 확대하는 과제를 안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지역그룹 제도는 타 은행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조직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은행 내에서 차지하는 조직 내 위상 또한 결코 낮지 않다는 평가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지역그룹의 무게추가 기존 충청, 영남, 호남 등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의 기업금융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그리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영업그룹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수도권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영업그룹은 누가 맡고 있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진우 부행장인데요. 올 초 이호성 행장 취임과 함께 부행장으로 승진해서 중앙영업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이후 2002년에 하나은행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후 14년 가까이 사실상 영업 현장에서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실제 커리어 또한 기업금융 전담역, 천안기업센터, 상암 DMC 지점센터, 그리고 일본 오사카와 동경 지점장 등 국내외 영업점을 두루 거쳤다는 이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강남 영업본부 본부장을 맡은 후에 올해 초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와 함께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비단 영업 커리어 때문만은 아닌데요. 최근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소위 영업통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하명주 현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이호성 행장 또한 자타공인 명실상부 하나금융 내 대표적인 영업통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영업통 2인이 점찍은 영업통 직원인 만큼 김 부행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 또한 당연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 초 취임 이후 6개월간 지금 신임 중앙영업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부행장이 좀 보여준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좀 세간의 기대에 있는 충족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한마디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네. 보입니다. 우선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올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2조 8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는 지주사 순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앙영업그룹의 기여도가 매우 컸습니다. 상반기 중앙영업그룹에서 거둔 순이익은 약 1조 1,72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하나은행의 관리 회계 기준 순이익은 약 1조 8,06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앙영업그룹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전체 순이익의 65% 이상을 중앙영업그룹에서 오롯이 책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중앙영업그룹의 성과가 은행 전체의 성과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중앙영업그룹의 순이익은 다른 3곳의 지역 영업그룹 순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점도 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침 연말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슬슬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점이긴 한데 향후 김진우 부행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김진우 부행장이 맡고 있는 중앙영업그룹장, 나아가 지역그룹장은 직위 자체가 하나은행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하명주 회장의 경우에도 충청지역 영업그룹 부행장을 맡은 이후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통합 하나은행 초대행장 그리고 현 하나금융 회장까지 오를 수 있었고요. 현 이호성 하나은행장 또한 그 부행장이 지금 맡고 있는 중앙영업그룹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올 초 부행장 인사 당시부터 김진우 부행장은 잠재적인 포스트 이호성 잠재적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거론돼 왔는데요. 업계에서는 앞으로 보여줄 퍼포먼스에 따라서
지주사 차원의 요직 발탁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은행에 대한 소식을 확인해 봤고요. 올해 상반기죠.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은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성과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일부 은행 간의 해외 법인 실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금융감독 전자공시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해외법인 단기 순이익은 총 4,6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8%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반면 은행별로는 다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단 신한은행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지킨 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소 부진했던 겁니다. 실질적인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은행 3,15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가장 큰 규모의 순이익을 거뒀고요. 이어 국민은행이 727억 원, 하나은행이 499억 원, 그리고 우리은행이 325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각각을 좀 분석을 해보죠. 먼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성과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신한은행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해외 법인에서 전년 대비 6.3%가량 증가한 3,15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200억 원대의 적자를 냈던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는 105억 원 흑자로 돌아서면서 반등의 동력이 됐는데요. 또 중국 법인의 단기 순이익은 1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0% 무려 껑충 성장을 했고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일본 법인도 최대 30% 이상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5곳에서 727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371억 원 적자였던가 비교하면 1년 새 수익이 1,100억 원가량 불어난 셈입니다. 특히 아픈 손가락으로 분류가 돼왔던 인도네시아 법인 KB뱅크의 적자 폭이 전년 대비 500원 가까이 줄었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밖에 캄보디아 자회사죠. KB프라삭에 1,118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실적을 끌어올린 것도 반등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해외 실적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하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두 은행의 글로벌 실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우선 하나은행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감소에 직면한 상반기였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하나은행의 해외법인 순이익은 약 4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가량 감소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화폐 가치 급등에 따라 자산 평가 손실이 커지면서 러시아 법인의 실적이 369억 원 적자로 돌아선 것이 이번 실적 감소에 큰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도 3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19억 원가량 감소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법인의 실적 감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우리 소다라 은행에서는요, 외부인에 인한 사기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손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손익이 감소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하반기에는 해외 실적 성장이나 개선을 위한 은행권의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은행 업계에서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업황 전망이 불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관세 부과 그리고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조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이자의 감소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은행권에서는 해외법인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신흥시장 진출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영업 채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역전쟁, 규제 강화 등 하반기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해외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으로 안정성 및 성장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소식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금 지명된 이혁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시장이라든지 가계부채,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 등 지금 현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청문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저도 어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 초반부터 상당히 좀 어지럽던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인사청문회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정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서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 까닭에 야당 일부 의원들은 열흘 남짓 일할 금융위원장을 굳이 뽑을 필요가 있느냐,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발했고 이로 인해서 인사청문회가 약 1시간가량 정회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혁원 후보자의 어떤 입장을 지금 밝혔는지도 궁금한데. 네, 일단 이혁원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면서 일단은 답변을 회피를 했습니다. 네. 사실 앞선 사전 질의에서도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실제 이혁원 후보자는 금융위 회체가 올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 보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정에 기반해서 답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다면서 선을 그었고요. 만약 개편안이 공개가 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군요. 일단 조직 개편 관련한 사안을 논해라고 해도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만큼 직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목표나 뭔가 의지도 밝혔을 것 같은데 이혁원 후보자가 좀 강조했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앞서서 언급했던 건 역시 가계부채 관리와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 6월 발표된 6.27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고요. 이 밖에 청년 미래적금 신설, 주택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령층의 노후 안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신작 안정을 위해 앞서 언급한 가계부채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소위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본인이 언급한 이 같은 모든 정책은 결국 국회의 이해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논란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개별 신상에 대한 이슈 관련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한 야당 의원은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혁원 후보자는 공직생활 중에는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다. 퇴직 후에 경험 삼아 주식 투자를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 총 주식 투자 규모가 약 7천만 원 정도인데 이 중 1,100만 원 정도만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부동산 관련 시세 차익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고 앞으로도 그 집에 계속 살 거라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을 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건축 관련된 개발 정보 등을 사전에 취득한 바는 없다며 야당 의원의 공세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네, 과연 이혁원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보도국 김병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구간 양시장의 움직임이 모두 강세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코스피가 0.3%, 코스닥은 강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